네, 일본이 오늘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일본의 추가 보복 단행으로 한일 관계는 전면전 모드로 치닫게 됐는데요. 경제와 외교, 안보 분야로의 확전이 불가피한 지금 한일 갈등에 대한 진단과 또 해법은 무엇인지 최근에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신 분이십니다.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 저희가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본에서 오늘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를 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비난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는 행정 절차까지 착착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의 이런 조치와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의원님께서 분석을 하시기에는 일본의 이런 배경, 의도에는 어떤 게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직접적인 원인은 지금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직접적인 도화정이 됐습니다. 예. 물론 그전에는 2015년에 맺었던 위안부 협정 문제, 이것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파기를 하면서 불만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고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데 대해서 드디어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고 일본에서는 세 차례나 우리 정부에 협의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혀 응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지금 누적이 돼서 이번에 지금 터져 나왔다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국내 정치용이다 이런 분석도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런 의도도 분명히 깔려 있을 것입니다. 국내 정치에서 자기가 손해를 본다면 결코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국내 정치에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했을 텐데 문제는 이게 지금 그런 국내 정치용보다도 무엇이 보다도 본질적이냐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1965년에 맺었던 한일협정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는 것. 그래서 한일협정에서는 이 청구권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이걸 다시 또 뒤집고 지금 나오는 것. 이것은 지금 2015년에 있었던 위안부 문제도 지금 파기하고 다시 뒤집는 것. 똑같은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측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아무래도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중간에 혹시 어떤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협상을 하면은 어떤 이변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양 당사자 간의 양국 간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렸겠지만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문제가 굉장히 길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게 지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간다면은 이번 달 28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산업 전반에 상당히 큰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정부에서는 수입처를 다변화하자. 그리고 국산화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소재 부품을 국산화를 한다는 게 그냥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당연합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것을 대책이랍시고 지금 들고 나온 것 자체가 대단히 지금 비현실적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경제 협력으로 이 난국을 풀어가자라는 이런 전혀 엉뚱한 비현실적인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 기업 경제인들로서는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질 지경입니다. 어느 정도 좀 그 피해에 대해서 좀 환산을 해볼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그 영향에 대해서. 그건 전문가들께서 아마 피해 액수를 구체적으로 이제 환산을 하고 케이스 A에는 어떻게, 케이스 B에는 어떻게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검토를 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저는 대단히 큰 위협이 되고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소재도 그렇고 부품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의외로 크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2.2%까지 우리 경제가 낮아진다.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2.2%에는 일본의 조치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일본의 저치를 거기다가 추가를 하면은 그리고 이게 지속이 된다면은 1%대로 주저앉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피해 상황에 분명히 좀 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맞대응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바로 지소미아 폐기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소미아까지 파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95년에 위안부 합의가 파기됐고 그리고 작년 말에 대법원 합의로 해서 강제징용 문제가 다시 파기 상태로 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군사정보까지 지소미아까지 파기를 한다면은 현재 상황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좀 악화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파기할 거냐 말 거냐를 따질 때는 이게 나한테는 얼마나 이득이고 손해가 될 것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득이 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 그렇습니다. 파기를 했을 때 지소미아를 파기를 했을 때는 누가 더 손해가 클 것이냐. 이득은 없겠죠. 손해로 볼 텐데 한국이 보는 손해와 일본이 보는 손해 누가 더 클 것인가를 따져봤을 때 저는 우리가 훨씬 더 손해가 크다. 그건 왜냐하면은 우리는 당장 북한과의 안보 대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는 우리가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받는 손해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민트, 인적자원정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본은 신호정보, 시진트에서 특별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것이 미국의 영상정보까지 결합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시진트, 일본 쪽 신호정보가 빠져나가 버리고 그다음에 우리 쪽 휴민트가 지금 서로 공조가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직접 피해는 결국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가 조금 더 손해를 크게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소미아 파기는 최악의 상태로 치닫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심하게 표현하자면 마치 지소미아를 파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자해공갈단이 협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비유까지를 지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보니까 지소미아 파기는 북중러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북중러 북방 삼각편대하고 밑에 한미일 남방 삼각편대가 바로 한반도에서 부딪히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규정짓는 안보의 틀 그중에 하나인 지소미아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북중러 삼각편대만 좋아지는 일이죠. 북한에게만 이로운 일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앞으로 이제 8월 24일이 이제 재연장 결정 시기입니다.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정부가 어떻게 좀 결정을 할 거라고 좀 전망을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쉽게 예상할 수는 없는데 지금이라도 정부가 아주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지금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국내 정치적인 총선 득실 유무만 따지는 이런 아주 정략적인 계산에서 벗어나서 도대체 한반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좀 더 거대하고 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저는 당장 정부가 지금 취해야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신각수 주일대사를 불러다가 모셔들었더니 그분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사태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WTO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조치는 취하기는 취해야 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사 문제를 현재의 현안과 같이 얽혀서 하지 마라. 따로따로 분리해서 냉철하게 대응을 해라. 그런 얘기를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대쪽의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 그 조치에 대해서 우리 쪽도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지소미아 파기 같은 강경한 입장을 내놔야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뭔가 기대를 좀 걸어볼 수 있을까 하는 의견도 분명히 있거든요. 혹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일본에서는 어떤 반응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그런 결정을. 그러나 이것이 카드로서 할 거야라고 하면서 서로 협상을 하고 외교적인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그런 경우라면 유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파기를 해버리겠다라는 정도로까지 나간다는 것은 저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엇이 더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손해를 더 크게 보지 않는 걸 선택을 해야 되지.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훨씬 누가 더 손해를 보느냐, 윈윈 게임이 아니라 루저 게임으로 지금 이 일이 풀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예. 국가 운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의 이 난국을 좀 타개를 해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현실적인 해법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 이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해법이 좀 나왔습니까? 지난 7월 중순에 신각수 전 주일대사 일본 전문가이신데요. 그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일본보다 대외 여건 변화에 취약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예. 일본은 내수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 여건 변화에 우리는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에서 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다면은 이거에 우리의 주력 산업과 첨단 산업에 대단히 큰 타격이 예상이 된다라고 신각수 전 대사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분석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더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일단은 봉합을 하고 그 상태에서 외교적인 정치적인 해결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대응 예.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뭐가 이로울 것인지 반일 선동을 하면은 우리 득표에 이롭다라는 이런 아주 이 단견적인 생각만으로는 단견만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운영했다는 큰 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해법으로요. 좀 몇 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일본 특사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12월에 또 한중일 정상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양국의 정상이 만난다면 혹시나 어떤 그 갈등을 풀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앞서서는 9월에 또 유엔 총회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또 양국 간의 정상의 만남이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어느 게 가장 좀 현실적인 가장 빠른 해법이라고 보세요? 모두 이제 그런 만남의 계기가 있는데 그 만남의 계기 때 과연 만날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예. 이번에도 G20 때 불과 몇 초 동안만 인사하고 그냥 끝났지 않습니까? 서로 등을 돌렸죠. 예. 그런 점에서 물밑 접촉이 지금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양자가 직접 나서서 담판을 짓는 이런 방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물밑 접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물밑 접촉을 통해서 서로 의견들을 교환을 하고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래야만이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유엔 무대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그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바로 G20 때 얼굴 잠깐 보고 8초인가요? 얼굴 보고 헤어졌던 게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나서 악수한다고 무슨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더 이상의 확산을 지금 당장 중지를 하고 현재 상태에서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일본 니네가 원하는 게 뭐냐? 우리 한국이 원하는 게 뭐냐? 그야말로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단기적인 정치적 계산은 일단 빼라. 국가의 운명을 걸고 이것은 한다라는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이 협상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겸허하고도 그야말로 반성적으로 이 부분을 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냉철하게 정치적 외교적인 노력은 물밑에서든 계속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그 일본의 도발 이후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때 아닌 지금 친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친일 프레임에 좀 몰리면서 지지율이 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과연 뭐 지지율 정체가 이 부분 때문이냐라는 뭐 이렇게 이야기도 좀 있는데요. 이번 주에 나온 당의 지지율을 보니까 20%가 무너졌습니다. 예, 어떻게 좀 보시나요? 아마 뭐 이번 그 일본과의 갈등 문제도 조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곧 일본을 편드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게 친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일체 봉쇄를 하려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아예 차단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거야말로 정말로 완전한 넌센스입니다. 정부가 잘못한 것은 당연히 어느 국민이든지 특히 야당은 정부를 견제하고 잘못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 정부를 비판하는 것조차도 친일이다. 너 하지 마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단기간의 정치적 계산에 목마른 정책 계산에 의해서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한일 갈등 관계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이런 배경을 이루고 있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제발 정부 여당에서 이성을 되찾고 예. 이 반일 감정 선동으로만 모든 것을 이익을 보겠다라는 이런 계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정략적인 계산에서 벗어나야만이 이 문제가 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좀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그 한국당의 지지율 정체 현상에 그 리더십 부재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에 대한 문제점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뭐 그 점에서는 지금 그 황교안 대표께서 처음에는 이제 대표되고 등장함에 따라서 쭉 이제 인기가 모여드는 예, 예. 그래서 지지율이 올랐지만은 그 이후에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서 지지율이 정체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저는 뭔가를 좀 보여줄 필요도 있다. 그러나 예. 그와 함께 이 새로운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겠지만은 국민들에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들 정치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야당이 어떻게 정부 여당의 잘못을 비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세련되게 그리고 좀 더 국민 친화적인 아니면 국민이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들이 좀 예.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정치권이 좀 한데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좀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이었습니다.